안녕하세요. 표정훈입니다. 저는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작가입니다. 그 소설이나 시를 쓰는 문학 작가는 아니고 주로 역사나 철학 또 이런 교양서를 쓰는 그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혼자 남은 밤 당신 곁에 책 이런 제목인데요. 부제목이 탐서주의자 표정은 그림 속 책을 탐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제목에 아주 요약이 잘 돼 있는데 그림 속 책을 탐하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소에 그림 보시면은 독서 장면이 묘사되어 있거나 책을 읽는 장면 아니면은 사람이 없더라도 책이 정물처럼 등장하는 그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부터 화가들이 그 독서 장면이나 책이라는 소재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림 파일을 이렇게 모아왔는데 그 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그림 속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일까? 그 어떤 책인지가 밝혀져 있는 그림은 상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당연히 어떤 책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그 책들이 어떤 책인지를 제 나름대로 그 당시 시대 상황이나 그 화가의 삶이나 그 자료를 추적해서 추정해 본 거죠. 마치 이제 탐정처럼 자료를 찾으면서 그런 책을 추정해 나가는 과정이 저 스스로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독자분들도 재밌어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쓰게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보면은 미술 교양서는 아니지만 각 그 장이 한 장에 그림이 하나 등장하고 그 그림 속의 책을 제가 추정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그림 하나를 딱 가지고서 그 그림 속의 책을 추정을 하고 또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게 어떤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거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 머릿속에서 막 뭐 상상만 한 건 아니고요. 자료를 상당히 많이 모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화가의 삶에 관한 자료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화가가 어떤 사람이랑 친했는지 또 그 그림이 그려진 시기가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뭐 그 이종우 화백의 그 그림은 1926년 그림인데 그러면 그 시기에 그 화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거를 자료를 아주 많이 모아서 그걸 바탕으로 좀 상상을 하고 추정을 하고 뭐 각색을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종우 화백의 그 그림 같은 경우는 안재학과 이종우가 그 둘이 이제 유럽으로 각각 파리하고 베를린을 유학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부터 술친구예요. 둘도 없는 술친구였고 그다음에 실제로 유럽에 가서도 만났다는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 화가이자 작가였던 나혜석 선생이 그 유럽을 여행할 때 그 안재학과 이종우가 둘이 나와서 그 나혜석을 맞이해주는 그런 기록이 나혜석 씨가 쓴 글에 있어요. 그런 걸로 볼 때 이 이종우 화백에 등장하는 이 친구가 안재학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책 같은 경우는 어떤 책으로 할까 그러다 이왕이면은 우리 조선 그때는 조선입니다만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책으로 추정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19세기 말에 추장전이 다른 제목으로 약간 각색이 돼서 프랑스에서 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종우라는 사람이 구술을 하고 프랑스 사람이 각색을 해서 낸 책인데 홍종우는 그 김옥균을 암살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게 번역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종우가 그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건 완전한 추정입니다. 이왕이면은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의 책을 번역된 불어 책을 가지고서 읽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본 거죠. 예. 이 제 책에 나오는 그 추정을 그대로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림에서 독서하는 장면이 나오거나 책이 놓여 있는 어떤 그 그림을 보시면 한번 맘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그리고 재밌습니다. 예. 이
하녀라는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는 단서가 그림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청화백자라고 그러죠. 옛날 그 명나라나 일본에서 저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그 여인의 그 인형이 있어요. 그리고 백자도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정컨대 이 하녀가 일하는 집안 사람이 동아시아에 대한 취미가 상당히 높은 사람일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림이 1910년에 그려졌는데 유럽이나 미국에, 일본에서 자기를 많이 중국에서 수입해 가는데 그런 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하녀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을 뭘로 추정해 볼까 하다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그 여성이 조선을 여행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번역서 제목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입니다. 1898년에 미국에서 나왔는데 나름 베스트셀러였어요. 물론 이거는 제 추정일 뿐입니다. 그럴듯한 상상이죠, 그러니까. 예. 책이나 독서 장면 나오는 그림 중에 여성이 독서하는 그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생각해보면은 남성이 독서하는 장면보다 여성이 독서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챕터 제목을 그녀만의 방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자기만의 방, 그래서 그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이라는 그 글을 쓴 게 있거든요.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글을 쓴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쓴 아주 유명한 글인데, 제가 미안한 게 사실은 아내가 동화 작가인데 그 주미경 작가라고 해요. 저보다 유명합니다. 근데 저는 제 서재가 있어요. 근데 저의 아내한테는 아직까지도 별도의 서재가 없고 그 식탁에서 주로 글을 쓰거든요. 아니면 카페에 가서. 그게 되게 미안해서 제가 어떻게 좀 서재 같은 걸 마련해 볼까 그래도 이 아파트 구조가 그렇게 되질 않아가지고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책 읽는 장면이 나온 그림들만 따로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별도로 챕터를 했는데, 이 책의 후속작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예 여성들이 독서하는 그 장면 모아서 책 한 권을 따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약간 비슷해지긴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래요. 왜 여성들이 독서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더 많을까? 근데 바꿔 얘기하면은 근대 이후에 예전에는 그 문맹률이 높고 특히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질 않았거든요. 아시겠지만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근대 이후에 뭐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그게 바뀌기 시작했죠. 여성들이 책을 읽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에는 그 장면들이 드문 장면에 가까워요. 이제야말로 여성들이 글을 쓰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뭐 챕터를 따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 혼자 남은 밤 당신 곁에 책의 일종의 후속작으로 여성들이 책을 읽는 그 장면이 묘사된 그림들만 따로 한 30여 점을 제가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책과 비슷한 톤으로, 근데 훨씬 더 좀 지식 내용을 빼고 제 느낌이나 감상 위주로 더 쉽게 편하게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쓰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어느 일간지에 제가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 연재했던 글이 있는데, 표정훈의 호모푸커스 그래가지고 연재한 게 있는데요. 책, 출판, 독서, 작가에 관한 좀 잡다하고 다양한 그 지식들을 이제 정리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도 지금 초고가 다 끝나서 아마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출판사 사장님한테 허락을 안 받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임시로 정한 제목은 책에 관한 작은 사전입니다. 에드먼드 윌슨의 근대혁명 사상사라고 제가 여기 썼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 근대혁명 사상사 제목으로 나온 거는 상당히 오래전에 60년대에 나온 제목이고요. 새로 번역이 돼가지고 핀란드 역으로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에드먼드 윌슨은 미국의 유명한 평론가이자 작가인데, 이 핀란드 역으로가 왜 핀란드 역으로냐면은 러시아에서는 도착 역으로 철도 노선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뭐 모스크바에서 출발해서 핀란드 해시에 도착하면 그게 핀란드선 철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책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예전 제목이 근대혁명 사상사이듯이
사회주의나 뭐 공산주의까지도 연결되는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그런 생각들이 근대 초기부터 이 20세기 중반까지 어떻게 쭉 이 발전해 왔는지 그걸 서술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책이 되게 어렵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 에드먼드 리스는 이 역사가가 아니라 작가거든요. 그래서 뭐 마르크스도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이 개인적인 삶이나 이런 거를 아주 흥미롭게 했었어요. 그래서 근대혁명 상사니까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읽어보시면은 아 사상사라고 그러면은 딱딱하고 무겁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유려하게 재미있게 쓸 수 있구나 이걸 아마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 많아요. 인생책이 뭐냐? 근데 저는 솔직히 인생책 없습니다. 지금 읽는 책이 인생책인 것 같아요. 한 권에 막 꽂히고 이런 게 제가 잘 없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최근은 아닙니다만 되게 재밌게 읽는 게 있는데요. 나카지마 아스시라는 일본 작가입니다. 1930년대에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상당히 국민 작가처럼 일본 교과서에도 이분 작품이 실려 있는데 산월기라는 단편 소설이자 책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나와 있어요. 나카지마 아스시의 작품색의 특징이 중국 고전을 철저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중국의 고대의 이 전설이나 아니면은 이 옛날 일화들 역사에 나오는 그걸 바탕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단편이라 읽기도 쉽고요. 그다음에 옛날 중국 고사를 이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왠지 익숙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드리면 너무 그런 거예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쿵쿠툼하고 스튜디움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쉬워야 되는데 꽂힌다는 말이 있죠. 필이 꽂힌다 이런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쿵쿠툼은 나를 팍 찌르듯이 나에게 육박해서 느낌으로 확 다가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든 저 책을 읽든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사랑의 순간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스튜디움이라는 거는 좀 이성적이고 어떤 지식에 관한 거죠. 불교에 비유하면 그 도노 점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도노는 순간적으로 팍 깨우치는 거고 점수는 꾸준히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면서 이거 쌓아나가는 건데 쿵쿠툼이 도노에 해당한다면 스튜디움은 점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책을 읽다가 나에게 어떤 한 문장이나 아니면 소설에서 어떤 부분이 나에게 와서 꽂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이제 쿵쿠툼이죠. 근데 대부분은 지식이나 교양서 같은 경우는 쿵쿠툼보다는 아무래도 스튜디움에 가깝죠. 꾸준히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차례로 내가 점점 깨우치니까. 이 책 혼자 남은 밤 당신 곁에 책에서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포로가 된 독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요렇게 돼 있는데요. 포로가 된 근데 이 여성이 어떤 책을 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막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쿵쿠툼으로서의 독서의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 제가 아쉬운 거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모든 게 그냥 심드렁해지고 다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사람이 나이 들면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든 그림을 보든 쿵쿠툼의 순간을 경험하는 게 거의 없어져요. 나이 들면서.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 책을 읽다가 쿵쿠툼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왜 처음에 한글 깨우치고 동화책이나 이런 책을 처음에 이제 읽기 시작할 때 그 이야기의 세계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럴 때 누구나 막 숨죽이면서 막 그 책에 몰두할 때 그 쿵쿠툼의 순간들을 다 경험했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책을 많이 좀 읽어야 되겠죠. 읽고 뭐 책뿐만이 아니라 그림을 본다든가 뭐 이 공연을 감상한다든가 뭐 영화를 본다든가 넓은 의미의 문화생활할 때 그런 쿵쿠툼의 순간을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일이 세워보지는 못했는데 대략 제일 많았을 때가 한 22,000권 정도였던 것 같아요. 21,000에서 22,000인데 지금 한 정리하기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2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17,000 정도로 그러니까 한 4,000에서 5,000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고통스럽죠. 아마 책 좋아하고 책 많은 분들 비슷하실 거예요. 이 책을 정리할까 그러고서 뽑는 순간 그 책을 내가 살 때 상황 이런 게 다 떠오르거든요. 그 책에 관한 추억이 떠오르니까 그거를 버린다는 거는 그 추억과도 이별하는 거잖아요.
몇 년 안에 10,000권 안쪽으로 줄이고 싶어요. 고통스럽더라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앞으로도 꾸준히 책을 읽어야겠어 라고 이 생각이 드는 느낌이 있는 그런 책들만 추리려고 노력하는데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글쓰기 책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나도 글을 잘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글쓰기를 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태도나 자세의 문제인데 첫 번째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나는 글을 잘 쓸 수 있고 내 글은 괜찮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대신에 다른 사람이 내 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 그 조언에 대해서는 귀를 활짝 열긴 열되 기본적으로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도랄까, 꾸준함인 것 같아요. 글쓰기 노하우 방법이라는 것도 내가 글을 꾸준히 쓰고 있을 때 뭔가 내가 모자르고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참고용으로 보는 거지, 글을 안 쓰고 있는데 글쓰기 노하우 책을 본다? 그거는 마치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영에 관한 책을 읽는 거하고 똑같죠. 제가 작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작가다. 예.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고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 꾸준히 내가 써야 된다는 거. 뭐가 됐든. 그 다음에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노하우를 알아보기도 하고 책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쓰시면, 그리고 꾸준히 쓰다가 조금 내가 모자란 것 같다 그럴 때 글쓰기에 관한 책을 참고하시면 분명히 글을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오랫동안 사용한 직함이 출판 평론가 뭐 이랬거든요. 책이나 출판 독서에 관해서 칼럼을 쓰거나 아니면 출판 산업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글을 쓰고 이런 의미에서 뭐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한다든가 뭐 그래서 출판 평론가라는 이름을 써왔는데, 그리고 번역도 제가 좀 어줍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2000년대 초까지는 번역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권 가까이 번역서도 냈는데 지금은 그런 직함들을 다 정리하고 그냥 작가가 제일 좋습니다. 글 쓸 때가 제일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작가로 통일을 했습니다. 근데 작가로 통일하기까지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가끔은 제가 또 생활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출판평론가라는 직함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출판평론가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한 강의를 꽤 했는데 지금은 좀 안 하고 있는데요. 한양대학교에서는 창의융합교육원이라는 데서 특임교수라는 직함으로 한 3년 반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하고 한예종이라고 보통 그러죠. 거기에서도 강의를 한 4년, 5년 했는데 강의는 다 똑같았습니다. 뭐냐면은 동서양의 고전. 네. 되게 보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강의하라 그러면 교수님들 들으면 뭐 어떨지 몰라도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지금 도서관입니다만 책이 참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1년에 우리나라에 신간이 뭐 4만 종 넘게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많은 책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꼼꼼하게 정독을 할 만한 의미와 가치나 재미가 나에게 있는 책은 극히 드물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책을 대할 때 너무 이 책을 내가 다 읽어야지 이런 태도보다는 부분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독서 중에 제일 유익한 독서가 뭐냐면은 표지 독서예요. 표지에 책 제목이 나와 있고 뭐 부제목이 있고 저자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표사라고 그래서 여기를 표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간단한 책에 관한 소개가 있거나 추천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표지만 봐도 이 책에 관한 많은 정보를 내가 얻는 겁니다. 펼쳐서 서문이나 목차를 읽었다 그러면은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저자가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을 썼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책을 봤다고 쳐요. 읽는다는 표현 외에 책 본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 책 본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기억에 남아요, 분명히. 그러면은 나중에 좀 시간이 있거나 그 책 다시 관심이 가거나 그러면 그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읽을 때도 이렇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는 게 아니라 지루해지거나 조금 아니다 싶으면은 건너뛰어서 또 읽고. 그래서 저는 전체 책 한 권이면은 그 중에서 한 30%, 3분의 1 정도 읽었으면 저는 책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사람하고 만나가지고서 불꽃이 튀는 경우는 저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잖아요. 만나서 저런 사람이 있구나, 뭐 이런 사람이네. 또 얘기해보고 뭐 같이 일해보고 그러다가 저 사람이 이런 성격이고 좀 괜찮네. 점점 무르익어서 썸을 타다가 이제 사랑에 들어가고 뭐 결혼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책도 처음에 만났을 때 이런 책이 있구나, 이런 내용 뭐 이런 게 있네. 그랬다가 또 어떤 계기에 다시 보니까 이거 재밌네. 그래서 점점 깊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독서라는 게 반드시 어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만이 독서가 아니라 도서관에 와서 서가에 있는 책을 제목만 본다든가 만진다든가 이것도 독서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책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독서입니다. 그 모든 게 넓은 의미의 독서고 그 가운데 비로소 앉아서 책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는 거는 이제 그 독서의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다 그럴 때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그런 넓은 의미의 독서를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송파 위례도서관에 오는 것도 독서입니다. 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이렇게 저 영상으로 만나 뵀는데요. 다시 한번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도서관을 찾는다는 거, 거창하게 얘기하면 가장 인간적인 활동,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도서관을 자주 찾으시고 도서관을 찾아서 이 책이 있는 공간의 분위기를 내가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독서 행위거든요. 그래서 자주 찾아주시면 분명히 무언가는 나에게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느낌이든 또 책을 보면 지식이 됐든 뭐가 됐든 더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말씀드릴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